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거기 들어온 참가자 중에 조창이가 2명 있을 거예요. 하나는 지금 보이는 이 얼굴, 이 얼굴이 보이는 화면이 있고, 하나는 고양이가 있는 화면이 있을 겁니다. 고양이 있는 화면. 그래서 제 얼굴은 지금부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제 얼굴은 안 보셔도 되고, 고양이가 있는 화면을 메인으로 켜주세요. 고양이가 있는 화면이요. 다들 되셨을까요? 고양이 있는 화면을 메인으로 켜주세요. 건우랑 지훈이도 질문 없을 때는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김지훈, 예, 지호도 마이크를 잠깐 꺼주세요. 질문 없을 때는, 질문 있을 때는 켜고 해야 돼. 질문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고양이 있는 화면을 다들 켜셨으면은, 그걸 메인으로 켜셨으면은, 이제 수업 화면을 띄울 겁니다. 봅시다. 렉처 4번, 예. 공유. 자, 다들 PPT 화면이 떴을까요? PPT 화면으로 띄워졌을까요? 네. 야, 학생 거기다 낙서하면 안 돼. 자, PPT 화면에다 낙서하면 안 돼요. 네, PPT 화면에 낙서하신 분 지워주시고요. 에이, 안 돼. 큰일 났다. 된다, 지금 된다. 자, PPT 화면에다 낙서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아직 수업 준비가 안 됐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없죠? 네. 준비 안 됐거나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려고 이런 수업하는 거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자, 오늘 수업할 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거는 제목을 안 썼죠. 네, 제목이 없어요. 사실은 안 쓴 건 아니고요. 썼는데 지워졌어요.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목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자, 물음표만 띵띵띵 있어요. 자, 오늘 수업할 거는 측정이라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지난 1주, 2주, 3주 동안 했었죠. 측정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제 측정이라는 게 뭔지, 측정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측정 너 뭐야가 제목이었는데 왜 지워졌을까요? 그게 어쨌든 그게 지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할 거는 측정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잠깐 제가 한번 필기를 해드릴 텐데요. 잠깐 화이트보드 켜고 필기를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주, 2주, 3주까지 하면서 3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설계라는 거, 어떤 제품이 나오려면 가장 먼저 설계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이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계하는 사람도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 거, 설계하는 사람도 그게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오차 범위를 줘요. 오차 범위를 줍니다. 이 오차는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죠. 이 제품이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하려면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가 어딘지, 얼마만큼인지를 줍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하죠. 그래서 공차라는 걸 준다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공차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차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 설계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러한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23.5라고 주고 싶어. 사실 마음속으로는 23.5를 정확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렇게 못 만들 거라는 거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아니까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23.5인데 A 썼다 플러스 마이너스 0.5mm까지는 틀려도 돼 라고 허용을 해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설계하는 사람은 23에서 24mm까지는 괜찮아, 틀려도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공차라고 부른 겁니다. 23에서 24까지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공차를 주죠. 그러면 설계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23에서 24 사이에만 들어가도록 가공을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만드는 사람은 이제 제작을 해야죠. 제작하는 사람들은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제작해야죠? 은채야,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작하면 좋을까? 우리 은채 마이크 될까? 안 들리니 혹시? 은채 어디 갔을까요? 그러면 명준이가 대답해 볼까? 명준아, 네. 네. 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제작하면 좋을까? 저 공차 범위 어, 그 허용되는 오차 범위를 어, 어. 감안을 해서 음. 자신 있게 얘기해. 그 너가 하는 말이 늘 맞아. 괜찮아. 그래요? 늘 맞아. 그 네. 그래서 저 23에서 24까지 오차 범위를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허용 제작을 오차범위를 해서 벗어나지 않게, 네. 그 잘 다음에, 제작을 합니다. 그쵸. 내가 얘기했잖아요. 명준이가 하는 말 늘 맞대도요. 예, 잘. 예, 제작하는 사람은 네. 잘 만들면 돼요. 잘, 열심히. 네. 예, 명준이 말대로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예, 정답입니다. 그게. 제작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열심히 안 만들면 어떻게 되니까 불량품이니까. 그러면 못 파니까. 그래서 잘 열심히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어도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애들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팩트예요. 벗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벗어나는 애들은 반드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검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검사해서 합부를 판정을 해봐야 되겠죠. 즉, 설계를 한 사람은 명령을 내리고 제작을 한 사람들은 열심히 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한 사람들이 측정이라는 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측정이라는 걸 통해서 뭘 알려고 하는 거냐? 뻔하죠. 오차, 허용하는 오차가 있을 거예요. 허용하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범위 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합격이야? 아니면은 불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예, 이것을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검사하는 사람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설계한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제작하는 사람이 그거에 맞춰서 만들고 검사하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울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러면 검사한 사람이 허용되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일단 측정을 해보셔야 되니까 측정기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가장 먼저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측정기의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거를 분류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따가 분류를 나누겠지만 6가지 분류로 나눌 거예요. 그 6가지 측정기의 분류 중에서 어떤 측정기를 선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 방법도 꽤 많아요. 그 중에 5가지를 배울 텐데 그 측정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측정기의 선정이랑 측정 방법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죠. 그렇게 측정기랑 측정 방법이 선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측정을 해주셔야죠. 예,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이 벌어졌네. 예, 측정기를 선정하고 측정 방법을 선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명준이가 얘기한 대로 측정은 잘해야 되겠죠. 측정도 잘해야 돼요. 죄송해요. 잠시만. 애플 펜슬이 5% 남았대요. 큰일 났네. 자, 측정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측정을 잘한다는 얘기는 오차가 작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차를 작게 측정을 할 것이냐? 그거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1단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측정을 하는 방법, 측정기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은 어떤 걸 선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오차를 작게 선정이 될 거고, 어떻게 하면 오차가 적어지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 내용이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측정기를 선정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을 선정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 내용들이 쭉 나오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필기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는데 필기 이거 제가 수업하는 거 못 쫓아가겠다, 따라가는 거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캡처하세요. 화면을 캡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올리시거나 캡처를 해서 뭐 스마트폰이면 그냥 바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면 그냥 캡처하시면 될 거고요. 컴퓨터 화면이면은 화면 캡처한 다음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뭐 PPT나 그런 데다 붙여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화면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쓰면은 제가 이거를 지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체 지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화면이 나갔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다가는 이 화이트보드 같은데 화면에다가는 좀 쓰시는 거 자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마우스 같은 거 움직이면 아마 써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조심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 페이지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측정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기의 종류, 그리고 측정의 종류. 근데 앞에 A반하고 B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측정의 종류는 다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얘기를 하세요, 질문을. 자, 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앞에서 범위를 그거를 준다고 했는데 네. 공차 범위를 제공을 안 해도 무관한 건가요? 공차 범위를 제공을 안 하면요, 네, 모든 도면은 국제규약에 공차 범위를 별도로 제시를 안 하면 일반 공차라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공차 범위를 제시를 안 하면 일반 공차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공차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죠. 일반 공차는 제가 다음 주에 공차 수업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범위는 공차를 별도로 설계한 사람이 주지 않으면 그 범위를 따라갑니다. 근데 공차를 제공을 해도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설계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공차를 설계한 사람이 잘못 줬으니까 그 제품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공차 범위를 주는 거랑 기계가 오작동하는 거랑은 아, 크게 상관은 여기서 없나요? 기계는 가공하는 기계를 물어보는 거니, 명준이는? 네, 가공하는 기계가 오작동하는 거는 그 가공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설계하는 사람이 공차를 아주 작게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네, 가공하는 사람은 그거에 맞게 더 정밀한 가공기를 가지고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차 범위 안에 못 맞추는 거는 가공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 가공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질문이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정밀 측정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정밀 측정이란, 자, 기계 부품이나 요소의 치수, 각도, 형상, 표면 거치기, 면 등의 양을 단위로서 사용되는 다른 양과 비교한다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보통 정밀 측정을 할 때, 죄송합니다. 자, 치수나 각도를 보통 많이 측정을 하죠. 다시 말해서 길이하고 각도. 길이 측정이나 각도 측정이 우리가 주로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 형상 측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형상 공차 혹은 기하 공차를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형상 공차 또는 기하 공차, 예를 들어서 진직도 얼마나 직선으로 돼 있어? 이 진직도 얼마나 평평해? 평면도
얼마나 평행의 두 물체가 평행도 두 면이 예, 이런 것들. 아니면 직각도 예, 이런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이 형상이에요. 형상을 측정을 한다는 것은 얘네들을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표면 거칠기,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워, 얼마나 거칠어 그런 것들 등을 측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길이하고 각도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면의 모양이나 아니면 면의 거칠기나 그런 것들도 측정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측정을 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은 측정 중에 포함된 단위의 수치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어떤 값을 측정을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수가 있어. 자, 여기를 측정을 했어. 측정을 했더니 23.5가 나왔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측정 결과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측정 결과는 23.5mm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항상 측정 결과를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숫자가 나와야 돼요. 즉, 양이 나와야 됩니다. 측정한 양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결과가 단위가 나와야 돼요. 그거를 같이 써야 됩니다. 곱하기라니, 곱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같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는 항상 숫자와 단위, 특히나 숫자는 뭐 당연히 나와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이야, 45야 그런 건 아시겠지만 단위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측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단위도 같이 나오셔야 돼요. 저 측정은 숫자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길이와 각도. 우리가 측정하는 건 일반적으로 길이하고 각도. 우리는 길이하고 각도만 측정을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길이는 밀리미터 단위가 기본 단위. 뭐 표면 거칠기에서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가끔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밀리미터 단위. 각도는 도, 분, 초죠. 몇 도, 몇 분, 몇 초 이거. 1도를 60으로 나누면 분이고 그 다음에 1분은 60으로 나누면 초고 예, 그런 도분초로 주로 표현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정밀 측정의 정의가 되고요. 우리 이 수업에서 정밀 측정 공학이라는 이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공업적 물체의 치수 형상 등에 관한 규정, 뭐 규정 같은 것들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들 나올 거고요. 중요한 거는 측정기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측정기의 선정 방법 아셔야 되겠죠. 측정기를 선정하는 법을 알 겁니다. 아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선정된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 정밀 측정 공학 말고도 기초 측정 실습 같은 실습 교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거는 기초 측정 실습이 되겠네요. 1학년 1학기 때 기초 측정 실습, 1학년 2학기 때 기초 측정 실습 실무, 2학년 때 응용 측정 실습, 3학년 때 3차원 측정 실습. 이런 실습 교과목을 통해서 측정 방법을 조금 더 잘 배우니까 몸으로 배우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우리 이 수업에서는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측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까 명준이가 그 가공하는 기계에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가공하는 기계에 오류가 생겼거나 혹은 가공하는 사람이 잘못 가공했으면 그 가공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마찬가지로 측정기에 오류가 있거나 측정하는 사람이 잘못 측정했으면 그건 측정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떤 측정기가 있으면 그 측정기는 어떤 오류들이 좀 잘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 측정할 때 어떤 것들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측정기 자체의 오류가 아니더라도 측정을 할 때 어떠한 오차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측정 오차예요. 측정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 아니면 그건 어떻게 하면 줄일까? 아니면 그건 어떻게 하면 보정이라고 해서 그것만큼 보상을 해줄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학기 동안에 여러분들 1학기 동안에 수업을 배우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셔야 되는 거는 그 측정기의 오류를 알아내는 거, 측정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뭐 신경 쓰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정밀 측정의 개념이 되실 거고요. 네, 지울게요. 안 돼요. 말씀하세요. 지우면 안 되면 말씀하세요. 아니면은 요거 그대로 이 클래스 명석이는 이어폰까지 사고 왔어요. 어이구나. 예.
그 이 클래스에서 요거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이거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클래스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뭐 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유튜브 들어가면 아시죠? 좋아요 꼭 눌러줘야 되는 거. 수림이는 아직도 끊기니? 수림아 어디 갔을까? 수림이 어디 갔나 보다. 네. 아직도 끊기니 수림아? 네, 좀 심하게 끊겨요. 좀 심하게 끊겨? 네. 그러면은 이번 주는 괜찮으니까 혹시 이게 지금 듣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싶으면요. 나중에 여기 꼭 출석해서 듣지 않고 나중에 이 클래스 들어가셔서 수업을 들으셔도 이번 주는 무방해요. 그래도 그냥 똑같은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첫 주니까 조금 보완을 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제대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너무 인터넷이 잘 안 되거나 막 그러신 분들은 따로 나중에 이 클래스에서 수업을 한번 다시 들어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페이지는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측정하고 검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거에서, 첫 페이지에서 얘기한 거에서, 우리 설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그걸 가지고 제작하는 사람이 열심히 제작을 해야죠. 그래서 측정하는 사람이 검사라는 걸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검사라는 거는 제작한 사람이 뭘 만들어요? 제작한 사람이 이제 제품을 만들죠. 제품은 뭐야? 제품이요. 죄송합니다. 자, 제작한 사람이 제품을 만들 거라고요. 그리고 설계한 사람이 공차를 만들었어요. 공차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검사한 사람은 요거를 갖다가 제품이 요거를 갖다가 공차 안에 있는지 공차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공차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다시 말해서 공차가 아까 22에서 23, 23에서 24였나? 23에서 24인가? 뭐 그 사이 안에 들면 그러면 이 공차라는 것, 즉 22에서 23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판단하려면 무언가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그 전에 검사라는 걸 하기 전에 측정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측정을 했더니 22점, 죄송합니다. 수업을 많이 했더니 헷갈리네요. 22.3이었어. 측정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 공차 범위 안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합격이야. 이렇게 판정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즉 검사라는 거는 측정을 한 다음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정하는 게 검사고요. 측정은 검사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측정 값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글을 보시면요. 자, 검사는 주어진 규정에 만족하는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합격이냐 아니면은 불합격이냐 이것을 판정하는 게 검사고요. 자, 측정이라는 건 검사에서 어떤 양을 단위를 사용해서 다른 양과 비교하는 것. 즉 여기서 어떤 양을 단위를 사용해서 어떤 양하고 단위를 합쳐서 이게 얘가 측정 결과고요. 이걸 사용해서 다른 양과 비교한다는데 이때 나오는 이 다른 양이 공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를 공차와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신 것처럼 측정 값은 반드시 숫자랑 그 다음에 단위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이때 숫자를 쓸 때는 측정 오차까지 고려해서 측정 오차랑 측정 오차를 고려를 해서 유효 숫자가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 기초 측정 시스템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대략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으면
버니어 캘리퍼스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이 되죠. 0.05mm까지 측정이 됩니다. 측정치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거는 아베이 원리라는 거에 맞지 않는 측정기다 보니까 워낙 그 오차가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가 제가 이제 평소에 그런 말 많이 쓰는데 버니어 캘리퍼스가 모든 측정기들 중에서 가장 구라치기 쉬워요. 조금만 힘 강하게 주면 측정값 작게 할 수 있고요. 조금만 힘 적게 주면 측정값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치기 제일 좋은 게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실제로 측정값이 0.05mm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0.1mm까지밖에 못 믿어요. 그러면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 측정값은 유효 숫자가 0.1mm까지가 유효 숫자가 되는 거겠죠. 그거를 고려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고려를 해서 표시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측정기의 사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의 사양도 같이 고려해서 측정 결과를 표시를 해주는 게 옳은 게 되겠죠. 자, 이게 측정하고 검사입니다. 시점의 차이예요. 시간의 차이입니다. 측정을 먼저 한 다음에 검사가 돼야 되는 거죠. 측정을 하지 않고는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측정을 해야지만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자, 화면을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측정하고 검사를 구분하는 거였고요. 자, 이제 측정기를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측정기 분류는 화이트보드를 좀 띄우고 먼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측정기를 분류를 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측정기를 분류를 하는 데는요, 가장 먼저 선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기의 종류에는요, 선독이라는 게 있어요. 선독이라는 게 있고요. 자, 선독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단독이라는 게 있어요. 선독이, 단독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론 이 선독이하고 단독이를 그냥 합쳐서 우리 책에는 독이라고 나왔어요. 선독이하고 단독이를 합쳐서 독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독이라는 거는 뭘 독이라고 하느냐? 독이라는 거는 어떤 측정기가 있죠? 그러면 측정기가 있으면 측정기 자체가 표준이에요. 측정기 자체가 표준입니다. 이게 독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측정기 자체가 표준이 되는 애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고 싶어요. 요게 궁금해. 요 거리를 알고 싶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를 알고 싶다. 선 그어주시면 안 돼요. 지워주시고요. 예. 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상훈양, 호영아, 호영이, 김호영, 호영이 너야. 졸지 말고. 마이크 켜주시고요. 하는 중이지? 예, 호영아 켜졌네. 자, 호영이는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고 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고 싶어. 어떻게 하니? 호영이 같으면. 괜찮아. 자신 있게 얘기해. 너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예를 썼겠죠. 그렇죠? 보이나요? 혹시 내 화면이? 내 화면. 예. 자, 간단하지 않나요? 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지우개. 자를 갖다 댔겠죠? 펜으로 돼 있네. 자, 자를 갖다 댔겠죠? 저기다 이렇게 자를 갖다 댔을 거예요. 그렇죠? 자를 갖다 댔겠죠? 그 다음에 자의 눈금이 쫙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의 눈금을 보고 그래서 요 지점에 눈금을 읽었겠죠? 자, 여기 눈금을 읽었어요. 눈금을 읽었더니 23.5mm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3.5mm구나. 이렇게 알았겠죠. 맞아요.
그래요? 자, 예, 이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자는요, 내가 측정하려는 어떤 측정물하고 딱 비교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 이 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자라는 것 자체가 23.5mm의 기준이 된 거잖아요. 즉, 측정기 자체가 어떤 측정 결과의 기준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측정하려는 측정물을 그 기준이 되는 애랑 비교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처럼 예쁘게 눈금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눈금이 있는 측정기를 선독이. 그 다음에 눈금이 없는 애가 있어요. 눈금이 없는 애는 어떻게 해야 하냐. 눈금이 없는 애도 나름 쓸만합니다. 그래서 눈금이 없는 애가 있어요. 눈금이 없는 애를 단독이 이렇게 불러요. 눈금이 있는 애를 선독이, 눈금이 없는 애를 단독이. 현아, 차연, 혹시 네네. PC방이니? 네네. 안 돼. 다음부터는 PC방 가지 마요. 네네.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 이거 수업 듣는다고 PC방 가시면 안 돼요. 요즘에 사회적 거리 모에서 학교도 못 나오는 판에 PC방 가시면 안 되죠. 예. 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눈금이 있으면 선독이, 눈금이 없으면 단독입니다. 그래서 선독이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나오는 표준자 선독이죠. 예, 각도기도 선독이에요. 예, 표준자나 각도기나 이런 것들이 선독에 속합니다. 눈금이 있는 애들이야. 자, 눈금이 없는 애 단독에는 뭐가 있느냐? 직각자라는 게 있어요. 직각자는 자는 아니고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눈금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니은자, 니은자 막대예요. 근데 여기가 직각이야. 이게 직각이야. 예? 직각이어서 뭐 어떤 모서리가 직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이걸 직각자라고 합니다.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단도기에는 게이지 블럭이 있어요. 게이지 블럭. 게이지 블럭은 이렇게 된 블럭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블럭인데 두께가 달라요. 게이지 블럭은 뭐 이렇게도 돼 있고 뭐 이렇게도 돼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아주 두꺼운 것도 이렇게 해서 두꺼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종류를 가지고 이 두께가 표준이 되는 거죠. 두께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게이지 블럭이라고 합니다. 게이지 블럭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도기는 눈금이 있는 측정기, 단도기는 눈금이 없는 측정기. 둘 다 그냥 단일이야. 얘네들 단일이에요, 둘 다. 다시 말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기계가 붙어져 있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처럼 얘처럼 홀로 있어. 이런 것들이에요. 선독이나 단독이는 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측정기가 있냐 하면은 지시 측정기가 있습니다. 지시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지시 측정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지시 측정기에는 선도기가 2개 이상 있어요. 즉, 눈금이 2개 이상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눈금을 읽어줄 때는 그 선도기 2개 이상의 눈금의 조합을 해요. 읽는 법이 따로 있어요. 눈금을 읽어주는 법이. 그래서 2개 이상 눈금을 조합을 해서 최종 측정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단독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지시측정기라고 해요. 지시측정기는요. 눈금이 2개가 있어요. 선도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가 2개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자가 2개 이상 있어서 그 자 2개 이상을 눈금을 조합을 해. 그래서 어떤 최종 측정값을 읽어주는 것을 지시측정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여기 학교 와서 배우신 것 중에 이게 있죠. 뭐냐 하면은 마미 아니면 버스. 예. 자, 비나 혹시 비니 소리 들리니? 나빈 안 들려요? 비니 자나 보다. 예? 비나 버스가 뭘까?
저 어. 연결이 안 좋아가지고 소리 좀 끊겨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자, 빈이 연결이 안 된대요. 당황했다. 자, 버스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버스라고 합니다. 예,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예, 버니어 캘리퍼스를 버스라고 하고요. 이건 뭐 어디 뭐 이렇게 표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수업할 때 그런 거예요. 저 길게 쓰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버스라고 쓰면 아고 버니어 캘리퍼스구나. 그거 맘이라고 쓰면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예,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미자 아들자, 마이크로미터는 슬리브 스케일, 딤블 스케일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그 스케일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개 이상의 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도기가 두 개 이상 들어가서 걔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최종 결과값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시 측정기라고 불러요. 좀 이따가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준기라고 있습니다. 시준기. 시준기, 그냥 광학적으로 눈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눈으로 보는 애입니다, 얘는. 근데 그냥 눈으로 보면 측정 물체가 너무 작잖아. 그래서 작은 물체를 확대시켜서 보고 싶은 거야. 뭐로? 광학적으로. 광이 아니라 광학적으로. 광학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그러한 측정기. 과학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그러한 측정기. 이것을 시준기라고 합니다. 뭐가 있죠?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이 시준기는 써봤죠? 초등학교 때부터 다들 시준기 한 번씩은 써봤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애 뭐 있었어요? 현미경 있었죠. 현미경 시준기입니다. 확대시켜서 보니까. 돋보기 조금 구식이지만 어쨌든 돋보기도 시준기예요. 확대시켜서 보니까. 근데 우리 측정 쪽에서는 그냥 현미경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썼던 현미경은 다 눈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현미경은 눈금이 있어요, 다. 그냥 길이를 측정해야 되니까, 각도를 측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구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눈금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현미경, 공구 현미경이고요. 아니면 투영기라는 게 있어요. 공구 현미경이나 투영기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그러한 측정기, 시중기예요. 근데 이 과학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측정기 말고 똑같이 확대시켜서 보는 측정기가 있어요.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구분을 할 때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시중기나 인디케이터나 둘 다 과학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애예요. 확대시켜서 크게 키워서 보는 애입니다. 얘들 다. 근데 시중기는 과학적으로 확대시킨다라고 하면은 인디케이터는 과학적으로 확대시킨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크게 키워서 보는 애입니다. 이것을 인디케이터라고 불러요. 기계적으로 크게 확대시켜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크게 확대시켜요? 시계 있잖아요. 우리 돌아가는 시계, 바늘시계예요. 바늘시계를 보면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어요. 이거 다 하나의 축에서 돌거든요. 근데 시침하고 분침하고 초침이 돌아가는 길이가 다르죠. 돌아가는 횟수가 다르죠. 그렇죠? 1시간 동안에 시침은 한 바퀴를 못 돌죠. 시침은 한 칸 가죠. 분침은 한 바퀴 돌죠. 초침은 60바퀴를 돌잖아요. 60바퀴가 아니죠? 60바퀴구나. 60바퀴를 돌죠. 순간 헷갈렸네, 저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시침을 확대시킨 게, 시침을 기계적으로 확대시킨 게 분침이고요. 분침을 다시 기계적으로 확대시킨 게 초침입니다. 기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기어요. 알죠, 다들? 기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기계적으로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지. 자, 이런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는데 여기쯤이 회전 중심이었다고 했대. 이 막대기가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회전 중심이 저기다라고 하면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기계적으로 확대를 시켜준 건데 자, 요만큼 자, 측정량이 이만큼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측정하는 양은 요만큼 변했어. 그러면 그게 우리 눈에 보이길 때는 표시량은 이만큼 표시가 되는 거야. 이게 기계적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측정량이 작아도 그거를 더 크게 키워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기구를 레버라고 하죠. 그냥 쉽게 지렛대예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을 해도 측정량을 더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표시량으로. 이런 것들이 인디케이터, 기계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애. 자, 인디케이터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어를 사용하는 게 다이얼 게이지고요. 다이얼 게이지는 조금 이따가 그림을 그려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시는 레버를 이용하는 거, 이 지렛대의 원리 이용하는 게 테스트 인디케이터. 테스트 인디케이터가 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인디케이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이지. 게이지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뭐 게이지에는 잠시만요. 예, 게이지에는 드릴의 나사산의 피치를 측정하는 피치 게이지나 드릴이 있으면 드릴 날의 지름을 측정하는 드릴 게이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게이지는 뒤쪽에서 다시 그림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측정기의 종류 6가지로 구분합니다. 선도기, 단도기, 단도기. 선도기는 눈금이 있는 표준기, 단도기는 눈금이 없는 표준기. 각각 눈금이 있느냐, 눈금이 없느냐 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다들 측정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지지 측정기는 뭔가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 2개, 선도기가 2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 눈금의 조합으로 최종 측정값을 얻어내는 게 지지 측정기. 시중기는 현미경처럼 과학적으로 확대시켜주는 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는 기계적으로 확대시켜주는 애. 그리고 게이지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 중에서 단독이라는 애랑 인디케이터류라는 애는 나중에 뭐 할 때 다시 나올 거냐 하면은 비교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측정에서 비교 측정 되게 중요하거든요. 측정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비교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교 측정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요,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측정기를 구분하는 측정기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우리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빨리 가요. 예. 자, 여기 필기 되셨을까요? 자, 목이 조금 같네요. A반, B반, 이번 C반이니까 다음 주는 C반을 좀 먼저 할까? 그래야 되겠네. 예. 자, 화면 지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우리 도기를 먼저 볼게요. 자, 도기는 일정한 길이 또는 각도를 눈금 또는 면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도기는 측정기 자체가 표준이 되는 게 도기입니다. 측정기 자체가 표준이 되는 게 도기고요. 도기에는 표준자나 금속자, 각도기 얘네들이 도기에 속할 거예요. 선도기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선도기는 눈금이 있는 애들. 단도기는 눈금이 없어요. 얘는 눈금이 없는 애들. 그래서 보시면은 게이지 블럭이나 직각자 같은 것들 눈금이 없죠. 특히 게이지 블럭은 상당히 많죠, 종류가. 게이지 블럭은 쟤네들 높이가 다 다른데요. 72개조예요. 일반적으로 72개조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72개조라는 얘기는 7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게이지 블록은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붙여서 조합해서 사용하면은 0.001mm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0.01mm까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조합이 가능해요. 엄청나죠? 그래서 게이지 블록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거고요. 뭐 각도 게이지나 직각자 마찬가지로 다들 눈금이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나중에 비교 측정이라는 거하고 직접 측정이라는 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단도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교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선도기 그리고 단도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지시 측정기를 볼게요. 지시 측정기는 2개 이상의 눈금이 들어가는 게 지시 측정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선도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 측정값은 2개의 눈금의 조합을 통해서 측정값이 나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버니어 캘리퍼스도 얘를 어미자 또는 본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놈 자, 이것을 아들자.
부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척하고 부척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버니어 캘리퍼스랑 비슷한 애가 하이트 게이지거든요. 그래서 하이트 게이지도 본척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척이 이겁니다. 얘가 부척이에요. 그래서 본척하고 부척의 조합. 그러니까 어미자하고 아들자, 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어미자하고 아들자를 가지고 눈금 조합으로 어떤 측정값을 읽어주는 것. 이것을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불러요. 자, 그럼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는 여기 있는 이 눈금을 슬리브 눈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눈금을 딤블 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리브 눈금하고 딤블 눈금 조합을 통해서 어떤 눈금을 읽어주는 것. 이것을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미터가 됐든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가 됐든 아니면 하이트 게이지가 됐든 눈금 2개 이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합을 통해서 어떤 최종적인 측정 값을 읽어주게 되는 그러한 측정기를 지시 측정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중기입니다. 시중기요. 자, 시중기 왼쪽에 있는 게 시중기죠. 시중기는 투영기하고 공구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투영기에 요게 재물대죠. 재물대고요. 오, 죄송합니다. 자, 얘가 이제 재물대가 있어요. 재물대 위에 여기다 이제 피측정물을 올려놓겠죠. 그러면 그게 크게 확대시켜서 보는 거예요. 확대시켜서 보려면 여기 대물 렌즈 있을 거고요. 여기 양쪽에도 있으니까 대물 렌즈. 예, 대물 렌즈가 여기 각각 있어요. 대물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구현미경 같은 경우는 저반 렌즈가 있습니다. 대물 렌즈는 물체에 가해지는 렌즈, 물체를 마주보고 있는 렌즈가 대물 렌즈죠. 렌즈. 물체를 마주보고 있는 렌즈가 대물 렌즈, 저반 렌즈는 눈으로 보는 렌즈가 저반 렌즈. 근데 투영기 같은 경우는 대물 렌즈는 똑같이 있는데 저반 렌즈가 없어요. 저반 렌즈가 없는 대신 뭐가 있냐면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기는 투영기가 조금 더 보기는 편해요. 투영기가 이렇게 눈금을 읽어주거나 그러긴 편합니다. 확대시켜서 보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현미경하고는 좀 다르다고. 공구현미경이나 투영기는 시중기는 거기 눈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눈금이 어디 있느냐? 지금 스크린을 보니까 스크린에도 눈금은 없죠. 그렇다고 뭐 저반 렌즈에 눈금이 있는 저반 렌즈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저반 렌즈는 다 눈금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눈금은 어디 있느냐? 치수, 길이나 각도는 뭘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 재물대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재물대는요, X축하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손잡이입니다. 이 다이얼을 돌리면 재물대를 X, Y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XY 테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XY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X축 방향으로 갔다가 Y축 방향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 테이블이 움직이는 거리만큼이 측정이 됩니다. 테이블이 움직이는 거리만큼이 그대로 수치로 표현이 돼요. 디지털로 표현이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테이블에 눈금이 나 있어가지고 눈금으로 내가 눈금을 읽어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디지털로 되죠. 그래서 디지털 XY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대물의 물체가 어느 정도 이동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인디케이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인디케이터인데 위에 있는 게 테스트 인디케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다이얼 게이지. 기계적으로 확대를 시킨다라고 했어요. 테스트 인디케이터나 다이얼 게이지는 다 기계적으로 확대를 시켜주는 거라고 했어요. 테스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테스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경우는 기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기어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주는 그러한 장치인데요. 측정 범위가 되게 작아요. 뭐 테스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요거만큼 움직이는 건데 요 지렛대에 있는 거죠. 요거를 스타일러스라고 하는데 스타일러스 움직이는 게 범위가 킥해봐야 한 2mm. 그래서 테스트 인디케이터는 2mm, 뭐 많아야 3mm인데 거의 2mm 정도밖에 못 움직입니다. 측정 못해요. 그것밖에. 그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는 밑에 부분 요거 스핀들이라고 하는데
스핀들이 눌린 길이만큼을 요거 2mm 움직인 걸 이 다이얼로 표현되는 거죠. 스핀들이 움직인 길이만큼을 여기 있는 다이얼로 표현되는데 이 스핀들 많이 눌려봐야 스핀들이 눌린 거거든요. 많이 눌려봐야 한 10mm 눌립니다. 그러면 저 바늘 10바퀴 돌아갈 거예요. 10바퀴 돌아가면 더 이상 안 돌아가요. 그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측정 범위는 상당히 작습니다. 얼마 되진 않아요. 그거를 기계적으로 다이얼의 눈금, 이렇게 돌아가는 눈금으로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화이트보드를 켜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다이얼 게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다이얼 게이지는 이렇게 다이얼이 있는 이러한 원형 다이얼이 있고요. 안에 지침이 있겠죠. 이렇게 바늘이 있을 거고요. 위에는 뭐 원점 맞추는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스핀들이 이렇게 내려져 있을 겁니다. 스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스핀들 위치를 가지고 스핀들이 눌린 거리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 스핀들이 눌린 거리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 있죠. 자, 스핀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닥에서 스핀들이 이렇게 눌렸어. 한 이만큼 눌렸어. 스핀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스핀들의 이동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사이에 물체를 놨더니 내가 피 측정물을 놨더니 피 측정물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내가 측정하려는 측정물이야. 그래서 측정물을 올려놨더니 처음 바닥에서 이만큼 스핀들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스핀들이 이동한 것만큼 바늘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늘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늘이 이만큼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스핀들의 이동 거리를, 이런 얘기예요. 스핀들의 이동 거리를 뭐로 한 거야? 지침의 이동 거리로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측정기가 다이얼 게이지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이얼 게이지는 어떤 다이얼 게이지를 쓰냐면 100배 확대시켜주는 다이얼 게이지를 쓰시거든요. 즉 0.01mm까지 측정이 되는 다이얼 게이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핀들이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스핀들이 이동한 거리가 0.35mm야. 스핀들이 0.35mm 갔어. 그러면 얘가 쭉 이동한 거리, 원의 호의 길이죠. 원호의 길이는 35mm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다이얼 게이지에 여기 눈금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눈금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금이 있을 겁니다. 눈금 하나는 여기가 0.01이고 여기가 0.02예요. 다시 말해서 눈금 하나의 치수는 0.01, 0.02, 즉 0.01mm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걸 100배 확대시켜주는 거니까 실제로 이 거리는 1mm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측정기, 이것을 다이얼 게이지라고 불러요. 다이얼 게이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일까요? 다음 시간일까요? 제가 감도라는 걸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다이얼 게이지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나중에도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다이얼 게이지에 대한 설명이 됐습니다. 화면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이지류, 측정기의 종류 중에서 게이지류. 자, 측정할 때 움직이는 부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걸 게이지로 하는데 피치 게이지가 가장 먼저 나왔네요. 피치라는 거는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게 나사라고 했을 때 나사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해요. 이거를 피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피치 게이지는요. 뭐 사진에도 보여져 있지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피치 게이지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대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맞네 안 맞네 아구가 맞는다고 하죠. 보통 모양이 맞네 안 맞네 그거 판단하는 게 피치 게이지입니다. 모양이 같은지 안 같은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피치 게이지라고 하고요. 드릴 게이지는 드릴의 지름을 측정하는 거예요. 드릴 구멍 뚫는 거죠. 그래서 드릴 날입니다. 사실 드릴 게이지가 아니고 드릴 날 게이지가 돼야죠.
드릴 날에 지름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틈새 게이지는 얘네들 철판이 있는데 철판의 두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넣어보는 거예요. 저 틈새에다 넣어서 틈새에 들어가면 틈새가 틈새 게이지의 두께보다 더 큰 거고 안 들어가면 더 작은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게이지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일이 있어요. 그때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측정기의 종류는 여기서는 5가지로 나눴지만 우리는 6가지로 나눴죠. 선도기하고 단도기 구분했으니까. 그래서 측정기의 종류는 선도기, 단도기, 지시 측정기, 그 다음에 시준기,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게이지. 그래서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기의 종류를 구분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번 페이지는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측정기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당연히 잘 고려해야죠. 잘 측정해야죠. 자, 측정기를 선택할 때 잘해야 됩니다. 뭐 측정 대상이라든가 측정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측정 수량, 방법, 뭐 요구되는 성능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경제적 상황. 예, 경제적 상황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요. 비싼 게 좋죠. 예, 비싸면 좋죠. 우리 그렇잖아요. 쇼핑할 때도 왠지 비싸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세상에 싸고 예쁘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 싸고 예쁘면 안 좋아요. 기능이 떨어집니다. 싸고 기능이 좋으면은 안 예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능이 좋고 그 다음에 예쁘면은 비싸겠죠. 당연히. 세 개를 만족시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비싼 거를 사죠. 하지만 측정을 할 때는 그렇진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자, 정밀도가 높은 일반적으로 정밀도가 높은 측정기는요 비싸요. 뭐 정밀도가 높은 3차원 측정기 같은 경우 뭐 싼 게 한 1억 뭐 한 2억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 50억짜리 65억이죠. 다 합치면 65억짜리 제누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아지면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한정 우리가 비싼 걸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게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에서 24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돼. 즉 23mm에서 24mm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그럼 어떤 측정기를 쓰겠느냐? 그냥 30cm 자를 쓰겠느냐? 아니면은 3차원으로 측정하는 3차원 측정기를 쓰겠느냐? 당연히 있어 보기에는 3차원 측정기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오버라는 거지.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걸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30cm 자만 가지고도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요구되는 정밀도가 30cm 자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요구되는 정밀도를 만족한다면 범위 내에서 이게 조건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한 거? 싼 거. 무조건 싼 거를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비싼 거를 측정하시는 건 아닌 겁니다. 예,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현이 자는 거 아니지? 잠깐 머리만 보였어서 그랬어요. 자, 네, 네. 네, 우리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힘냅시다. 자, 여기까지가 측정기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우리 2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10분만 늦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측정의 종류인데요. 사실은 제가 측정기의 종류를 다 끝내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목표로 잡았는데 원래 오프라인에서는 거기까지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출석 보는 시간도 있었었고 막 그랬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네요. 자, 여튼 측정기의 종류를 다 하진 못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은 끝낼게요. 우리 측정기의 종류는 6가지가 있다 했죠. 선도기, 단도기, 그다음에 지시 측정기, 시준기, 인디케이터, 게이지.
그러면 측정의 종류는 몇 가지냐? 측정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먼저 구분을 해줄게요. 자, 측정의 종류는 일단 먼저 직접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측정.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5가지 측정의 종류 중에서 직접 측정 하나만 해보셨습니다. 직접 측정이라는 거는 아까 했었던 그거예요. 물체가 있어. 재고 싶어. 그러면 자를 갖다 냈고 뚝뚝뚝뚝뚝뚝 눈금이 있을 때 여기 눈금을 읽어. 예, 이거예요. 이게 직접 측정입니다. 즉 직접 측정이라는 거는 눈금을 직접 읽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눈금이 있으면 눈금을 직접 읽어주는 거. 이것을 직접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시중기를 가지고 하거나 그러니까 선도기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시중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시 측정기를 가지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눈금을 읽어주는 것 이것을 직접 측정이라고 불러요. 자, 직접 측정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 직접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현아. 네. 자꾸 이름 불러. 현아. 직접의 반대말이 뭐야? 직접의 반대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직접의 반대말. 안 돼? 안 들려? 생각 안 나? 네. 당황했지? 네. 당황했어요. 예. 예. 그래요. 유은이, 예, 맞아요. 간접, 예. 유은아, 그냥 켜고 얘기해도 돼. 이걸로 안 되지 않고, 채팅하지 말고, 그냥 켜고 얘기해도 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의 반대말은 간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측정에서는 직접의 반대말은요, 간접이 아니에요. 비교 측정입니다. 비교 측정이 직접의 반대말이에요. 비교 측정입니다. 비교 측정은 뭐를 비교 측정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준치수가 있어요. 기준치수를 먼저 세팅을 해놓습니다. 기준치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만큼을 더해서 측정값이 나오도록 하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떤 측정값이 나오도록 하는 거 이것을 비교 측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만큼을 이용을 해서 측정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한 23mm는 정해져 있고 거기서 0.05mm 더 크네. 그러면 측정값은 즉 기준 치수는 23.00이야. 난 이건 알아. 근데 여기에 내가 재보니까 기준 치수보다 0.2mm 더 크네. 그러면 측정값은 23.2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측정을 하는 그러한 측정 방법을 비교 측정이라고 합니다. 측정을 하는 방법은요, 복잡해 보이지만 비교 측정이 훨씬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더 빠르고 숙련도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직접 측정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측정이 직접 측정인데 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측정이 직접 측정이었냐면 30cm 자가 직접 측정을 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다들 직접 측정을 일반적으로 썼던 거예요. 얘는 다품종 여러 개의 종류를 측정을 해야 돼. 근데 측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소량 생산입니다.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다음에 비교 측정은 소품종이에요. 측정할 수 있는 치수는 많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는 거죠. 대신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측정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제가 요거 2개 구분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 늘 내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구분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드릴 건데요. 그런 형태의 예제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 구분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간접 측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그래서 2개를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간접 측정이라는 거는 뭘 간접 측정이라고 하냐 하면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긴 블럭이 있습니다. V블럭이라고 부르거든요. V블럭의 이 각도가 안 들어가요. 저기. 그러니까 각도를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한 데를 막 측정해요. 뭐 V블럭 안에다가 뭐 이렇게 봉 같은 걸 집어넣은 다음에 이 높이를 측정을 하기도 하고 이 높이 측정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해서 한 다음에 무언가 공식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을 간접 측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런 거죠. 자, 여기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으면 여러분들 박스에 세로, 가로, 그 다음에 높이 있죠? 가로, 세로, 높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부피를 구하고 싶어? 부피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박스의 부피를 구하실 수 있겠죠. 이 공식 들어가잖아. 가로나 세로나 높이를 측정하는 거는 이거는 직접 측정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부피를 계산하는 거는 공식을 통해서 부피를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 측정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측정은 뭐야? 죄송합니다. 절대 측정이요. 자, 절대 측정은 뭘 절대 측정이라고 하냐면은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측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빛의 속도를 이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 빛의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거리는 내가 측정하려는 거리는 시간에다가 빛의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야. 이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죠. 우리 빛의 속도는 알고 있잖아. 3 곱하기 10의 8m/s라는 거. 1초에 3 곱하기 10의 8m를 간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빛이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곱하면은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을 절대 측정이라고 합니다. 뒤에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쫄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측정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계 게이지라는 방법. 한계 게이지는 이건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방법은 총 5가지 방법. 직접 측정, 그 다음에 비교 측정, 그리고 간접 측정, 절대 측정, 한계 게이지.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을 할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페이지는 다 적으셨을까요? 페이지는 다 적으셨으면 페이지 끕니다. 다른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페이지를 끌게요. 자, 페이지 끄고요. 여러분들 오늘 작업하셔야 되는 건 이제 러닝노트라는 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러닝노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러닝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러닝노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러닝노트에 학생 이름 쓰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위에 학생 이름 학번 쓰시고요. 오늘 4월 6일이죠. 월요일입니다. 4주차에 오늘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수업 주제, 오늘 수업 주제 무엇인지 제가 오늘 제목은 안 썼죠. 측정이 무엇이야? 측정 너 뭐니? 라고 아마 했을 텐데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수업 주제 써주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목표 3개 이내로 2개만 작성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키워드는 단어예요. 문장 아니고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5개 이내로 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핵심 단어 5개 이내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요약하기는 오늘 배운 수업 내용들을 뭐 표로 요약해도 되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무방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요약을 하는데 요 안에 들어가게만 수기로 용역을 하세요. 손으로 쓰세요. 손글씨로 쓰세요. 글씨를 써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약이니까 저 범위 안에 들어가게 쓰세요. 너무 벗어나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수업을 요약하기 위한 거예요. 말 그대로. 요약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위한 겁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보여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요약하기를 작성을 하세요. 밑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질문이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패스. 네, 질문이 없으시면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스캐너가 집에 만약에 스캐너가 있으면 스캐닝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스캐너가 없으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제가 과제 제출란은 만들어 놨으니까 그 이 클래스에서 과제 제출란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출할 경우에는 사진 요즘에 스마트폰은 사진 용량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용량을 좀 낮춰주세요. 뭐 RC라든가 RC죠 프로그램 그림 보는 프로그램 RC 들어가면은 사진 크기 줄이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 줄이는 거 줄여가지고 한 뭐 2메가 이내로 줄여서 그래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네요. 너무 용량이 크면은 저희가 받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니, 예, A4로 써서 제출하는데요. 타이프 치지 마세요. 워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A4로 출력을 하신 다음에 A4로 프린트 하신 다음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제출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혹시 네. 그 프린터기가 없으면은 네. 직접 써서 내도 될까요? 이 모양을, 이 형식을 직접 만든다고요? 오케이. 네. 네,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네. 네. 감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셔도 관계없어요. 자, 이제 뭐 마이크 키셔도 되고요. 수업은 대충 끝났으니까 우리 아까 출석 체크 안 된 학생들 한번 출석 체크 해볼까요? 정민이, 김정민 없어요. 지훈이, 김지훈. 네. 네. 명석이, 강명석. 네. 네. 그 다음에 범진이, 김범진. 네. 네, 예. 그 다음에 김호영, 예, 있네요. 박지호, 지호 학생, 박지호 없어요. 예, 박치열, 치열이, 관일이, 이관일, 관일 학생. 네네. 예, 알겠어요. 봤어요. 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훈. 재훈이 없어요. 이재훈. 예, 없어요. 그 다음에 전승빈. 전승빈 없고요. 그 다음에 영윤이, 최영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다 취소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기 오늘 수업 배운 거 아니면 기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자기 질문 있다. 질문 없어요. 질문이 활발하지가 않네. 예. 자, 대략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우리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의견 수렴 해보죠. 수업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괜찮은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더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눠보면서 다음 수업을 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 다음 주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합니다. 예, 다음 주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요. 우리 과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 과 수업을 들으니까 근데 우리 과는 4월까지는 최소한 4월까지는 대면 수업 안 할 겁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로 교수님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는 최소한 은채 출석됐어요. 예, 마지막에 부르지 않은 학생들은 다들 출석된 겁니다. 은채 됐고요. 또 혹시 자기 출석 안 되신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또 나왔다. 예, 수림이도 출석했습니다. 이런 거 보고 그냥 되겠어요. 자, 질문사항 더 없죠? 저는 출석됐나요? 누구지? 저는 출석됐나요? 동주? 네. 동주 출석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종료하시고요. 예.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뭐 다시 또 여기서 보든지, 예, 범진이도 됐어요.
자, 다음 주에 다시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환경에서 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출은 금요일까지니까요. 가급적이면 지금 그냥 해서 제출하세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두현이도 됐어요. 출석은.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나가실 때는 인사하고 나가시는 걸로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석이 수고했고요. 관일이, 나연이 수고했어요. 후영이도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